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노후 준비 없는 아버지를 버렸던 며느리. 1년 후 유명 사업가로 TV에 나오는 시아버지를 봤다. 안녕하세요, 청취자님들. 오늘 제가 가져온 사연은 정말 인생의 교훈이 담긴 믿기 힘든 이야기예요. 저도 아직 이 모든 일이 꿈만 같아요. 시아버지가 TV에 나왔어요. 그것도 존경받는 사업가로. 네, 맞아요. 제가 바로 그 며느리예요. 1년 전에 노후 준비 없는 시아버지를 냉정하게 내쫓아버린 그 무자비한 며느리 말이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숨고 싶은 기분이에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2살 전업주부예요. 아이 둘의 남편은 중견기업 과장으로 있어요. 제가 맛집 블로그도 운영하면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모든 게 시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시면서 지옥으로 변했어요. 시아버지는 65살이셨는데 평생을 공사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셨대요. 진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삶이셨던 거죠. 처음에는 딸 결혼식 갔다가 잠깐 들렀다고 하시더니 며칠만 쉬었다 갈게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아버님 천천히 쉬세요라고 마지못해 인사말을 했죠. 근데 말이 며칠인가요? 정말 말 그대로 며칠일 줄 알았어요. 아니, 정상적인 어른이라면 며칠이면 떠나야 맞잖아요. 근데 시아버지는 주섬주섬 자기 짐들을 풀더니 아예 눌러 앉으셨어요. 아, 요즘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날 좀 풀리면 나갈게. 내 나이가 어디 하루아침에 일자리 구하냐? 조금만 기다려라. 다음 주에 친구가 공사 현장 소개해준대. 거기 들어가면 바로 나간다. 핑계는 정말 끊임없이 나왔어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석 달이 되고 급기야 6개월째 저희 집에 계셨어요. 처음엔 일자리 구하러 나가시는 척이라도 하셨는데 나중엔 아예 그마저도 포기하셨어요. 아이고, 내 이 늙은 몸이 어디 일할 데가 있겠어. 아침엔 9시까지 잠을 자시고 일어나시면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신문을 정독하시죠. 점심은 제가 준비하면 TV 앞에서 드시고 오후엔 낮잠. 저녁엔 또 TV 삼매경이에요. 맨날 주식 방송에 복권 당첨 프로그램, 건강정보 채널만 돌리시는데 정작 돈 벌려는 노력은 전혀 없으세요. 남편도 처음엔 아버지니까 그 정도는 해드려야지라며 이해하려 했어요. 근데 3개월 지나니 남편도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이었어요. 저희 월급이 350만 원인데 4인 가족의 시아버지까지 5명을 먹여 살리니 정말 빠듯했어요. 식비만 해도 한 달에 80만 원은 훌쩍 넘었어요. 시아버지는 이빨이 안 좋으시다고 고기는 한우만 드시려 하시고 과일도 제철 과일만 고집하시고 남편이 돈 좀 아껴서라고 하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역정을 내시더라고요. 전기세, 수도세도 장난 아니었어요. 더운 날이면 에어컨을 24시간 틀어놓으시고 추운 날이면 전기장판에 히터까지. 내가 돈 내면 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정작 내시는 돈은 없으시죠. 게다가 집안일이라고 해보셨다는 낌새가 전혀 없으세요. 처음 한 달은 그래도 설거지를 도와주신다든지 아이들 학교 가는 걸 봐주신다든지 했어요. 근데 2달째부터는 아예 포기하셨나 봐요. 나이 먹어서 허리가 아프다. 눈이 침침해서 설거지하기 힘들다. 아이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못 봐주겠다. 핑계는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청소기 돌리는 것도 먼지가 코에 들어가서 곤란하다고 하시고 쓰레기 분리수거는 요즘 젊은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분리한다며 거부하셨어요. 제가 전업주부라고 해서 집안일을 다 떠맡긴 했지만
남편도 저도 아이들도 각자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오직 TV 시청과 식사, 낮잠만 반복하셨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할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좋아라고 했는데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할아버지 때문에 친구 못 부른다고? 할아버지가 맨날 TV 보시니까 내가 게임을 못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친구들 초대하고 싶대요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살 집에서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딱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님, 이건 아버님 집이 아니라 저희 집이에요. 라고 말하려다가 참았죠. 3개월째 되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주말에는 그래도 좀 쉬고 싶었는데 시아버지가 6시에 일어나셔서 TV를 켜셨어요. 그것도 음량을 최대로. 아버님, 조금만 작게 틀어주세요. 아이들이 아직 자고 있어요. 자는 놈들이 게을러서 그렇지. 일찍 일어나라고 하는 거야. 정말 화가 났지만 꾹 참았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깨어서 툴툴거리니까 요즘 애들은 참 버릇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께서 갑자기 소리를 크게 하셔서 라고 말하니까 이 집에서 내가 눈치나 봐야 하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남편이랑 처음으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갈 것 같아? 아버지도 힘드실 거야. 조금만 참아보자. 조금만이 벌써 3개월이야. 정말 언제까지야? 남편도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 표정을 보니 남편도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아버지니까 뭐라고 직접 말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월급을 모아서 산 에르메스 팔찌가 없어진 거예요.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준 거였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보석이었어요. 찾아도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어디 두고 잊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안 나오니까 정말 이상했죠. 혹시나 해서 시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아버님, 제 팔찌 못 보셨어요? 에르메스 팔찌요. 아, 그거 어제 팔았어. 네. 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조금 빌려 쓰고 곧 돌려놓을 거야. 팔았다고 하셨어요. 제가 아끼는 팔찌를 말 한마디 없이 팔았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그 팔찌가 300만 원짜리였거든요. 아버님, 그건 제 물건이잖아요. 어떻게 말도 없이 아들 집에 왔는데 팔찌 하나 못 쓰나? 돈 벌면 사줄게. 돈 벌면 사준다? 일하지도 않으시는 분이? 그 순간 정말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나 싶었죠. 그날 저는 남편한테 정말 화를 냈어요. 당신 아버지 좀 어떻게 해봐. 내 물건도 그냥 가져가서 팔아. 이게 말이 돼? 미안해. 내가 이야기해 볼게. 하지만 남편의 이야기는 별 소용이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젊은 것들은 돈 개념이 없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 300만 원은 결국 돌려받지 못했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정말 시아버지가 싫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는 소리도, 드시는 모습도, 숨 쉬는 소리도 모든 게 싫었어요. 집에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죠. 친구들한테 하소연을 해도 아이고 힘들겠다라는 위로뿐이었어요. 그래도 시아버지잖아. 조금만 참아라는 말에 정말 화가 났죠. 남의 집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가 또 이상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게임하는 걸 보시더니 요즘 애들은 게임만 한다. 나 때는 맨날 밖에서 뛰어놀았는데 라고 푸념하셨어요. 제가 아버님 요즘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요즘 애들이 다 약해지는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니 정말 화가 났어요. 최악은 남편의 친구들이 집에 왔을 때였어요.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 친구들아, 요즘 젊은 것들은 왜 이렇게 결혼을 안 하냐? 라고 물으시더니 장가 가서 애 낳고 부모 모시는 게 도리지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이 다 어색해 하는데도 계속 그런 얘기만 하셨죠. 그 후로 남편 친구들이 집에 잘 안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친구들이 형수 힘들겠다고 걱정하더라고요. 정말 창피했어요. 6개월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르시며 TV를 보고 계셨어요. 복권 당첨 방송을 보시면서 아이고, 내가 1등 되면 이라고 혼자 중얼거리셨죠. 아버님, 복권만 믿으시지 마시고 좀 취업 준비를 하시면 안 될까요? 너희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겠어? 내가 나이가 몇인데 취업이 되겠어? 그럼 적어도 집안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다 하기가 힘들어요. 집안일은 집안 사람이 하는 거지. 남이 하나? 그 말에 정말 화가 난 거예요. 아버님, 전 남이 아니라 며느리예요. 며느린 남이지. 내 친딸도 아닌데. 그날 밤 남편한테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아버님 모시는 거 좋아. 근데 6개월이 지났잖아. 이제 정말 따로 사셔야 할 것 같아. 아니면 나랑 애들이 나갈게. 남편도 고민 끝에 시아버지께 말씀드렸대요.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화를 내셨지만 결국은 수긍하셨다고 해요. 저희는 시아버지께 원룸을 구해드렸어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45만 원짜리 깔끔한 원룸이었죠. 시아버지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었으니 저희가 조금만 보태드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사하시는 날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저에게 차가우셨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참 정이 없어라고 하시며 짐을 싸셨죠. 저는 죄책감이 들면서도 동시에 해방감이 들었어요. 원룸으로 가신 후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갔어요. 음식도 해드리고 청소도 도와드리고 장도 받아드렸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대놓고 싫어하셨어요. 왔구나. 양심이라도 있네. 이렇게라도 자주 와야 동네에서 욕 안 먹지. 매번 가시돋친 말씀만 하셨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다녔어요. 죄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의무감 때문이었을까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으셨고, 저는 여전히 죄책감과 안도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의 숨은 영웅들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시작됐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 시간이었는데 채널을 잘못 돌린 거죠. 채널을 돌리려다가 화면에 나타난 얼굴을 보고 손이 멈췄어요. 아니, 이게 무슨 시아버지잖아요. 1970년대부터 45년간 공사 현장에서 일하며 동료들을 돌보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온 박철수 씨.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어요. 분명히 시아버지가 맞는데. 하지만 TV 속 시아버지는 제가 알던 그분이 아니었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계셨고, 말씀도 조리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박철수 씨는 젊은 시절, 일용직 근로자로 시작해 현장의 안전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기록했고, 이것이 50년 뒤에 건설업계의 혁신적인 안전 매뉴얼이 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시아버지가 작성하신 수첩들이 나왔어요. 빼곡하게 적힌 글씨들, 그림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니. 현재 박 씨는 대한건설안전협회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며 젊은 근로자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어요. 시아버지가 현재 한 대기업 건설회사의 안전관리 고문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였어요.
연봉은 2억 원이 넘는다고. 인터뷰에서 시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들자 갑자기 내가 쓸모 없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존심도 상처받고, 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하니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며느리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가장의 역할은커녕 짐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싶어요. 화면이 흑백으로 바뀌며 자막이 나왔어요. 현재 박철수 씨는 전 재산의 70%를 젊은 근로자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엄마, 할아버지 TV에 나왔어. 라고 신나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시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올 것을 아셨는지 문을 열어주시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TV 봤구나. 아버님, 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너희 집에 있을 때도 이미 회사에서 여러 번 연락이 왔었단다. 하지만 내가 거절했어.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 시아버지는 모든 걸 설명해 주셨어요. 젊은 시절부터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를 기록해 오셨고, 그것이 인정받아 30년 전부터 여러 회사에서 자문을 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에게 부담을 줄까봐 다 거절하셨다고. 원룸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그제서야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단다. 현재 시아버지는 여러 건설회사에서 안전 고문으로 활동하시고 젊은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 교육도 하고 계셨어요. 주 2-3일만 나가셔도 되는 편안한 스케줄이었죠. 내가 나를 독립시킨 것은 잘한 일이었어. 덕분에 내가 새로운 삶을 찾았으니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미안했어요. 시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그 후로 저희 가족과 시아버지의 관계는 180도 달라졌어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시아버지를 찾아가고 시아버지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을 같이 드세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시아버지의 활력이었어요. 예전에 저희 집에 계실 때는 항상 무기력하고 짜증스러우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건강도 좋아지셨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아버님, 왜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무기력하셨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 나이 들어서 자식 집에 얹혀 사는 게 창피했단다. 그래서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야. 도움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거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남자들의 자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다는 것을. 시아버지는 이제 아이들의 진짜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학교 행사에도 참석하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멋진 본보기가 되셨죠. 할아버지처럼 나도 커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 첫째 아들의 말에 시아버지는 정말 행복해 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독립시킨 것은 내게 새로운 기회였어. 고마워야 할 일이지. 지금도 시아버지는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최근에는 안전사고로 장애를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재활센터도 설립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소개하시죠. 이 사람이 내 며느리야. 나를 진정으로 깨우쳐준 은인이지. 가끔 저는 생각해요. 만약 제가 시아버지를 계속 모셨다면 어땠을까? 시아버지는 지금처럼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었을까?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자존심 상해하시며 무기력하게 지내셨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 제가 조금만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다면
시아버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을까? 인생은 참 복잡한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하죠. 제가 한 일이 결과적으로는 좋게 끝났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받은 상처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조언을 해요. 가족이라도 서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존중해 주세요.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어제는 시아버지 생신이었어요. 70살이 되신 날이죠. 저희는 가족 모두가 모여 큰 파티를 열었어요. 시아버지의 동료들, 그분이 도와주신 젊은 근로자들,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파티 중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오늘은 제가 한 분 한 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제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소파에 누워 무기력하게 TV만 보고 있었을 거야. 내가 준 용기 덕분에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단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아버지 말씀이 계속됐어요. 그리고 현진아,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어요. 그때 내 에르메스 팔찌, 제대로 된 사과도 못했구나. 아버님, 이제 됐어요. 아니야. 꼭 해야 할 말이야. 내가 정말 한심했어. 시서에서 아무리 인정받는 사람이었어도 가족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질 수 있다는 걸 배웠단다. 그날 파티가 끝나고 시아버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시아버지는 그동안 숨겨두었던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내가 예전에 공사장에서 받은 상들이 많았어.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 자랑 같아 보일까봐. 근데 왜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가족 앞에서 실패하는 게 제일 두려웠단다. 일도 구하러 갔었어. 하지만 늙은이는 필요 없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게 너무 서러워서 차라리 아예 안 하는 척 했단다. 이해됐어요. 자존심이 강한 남자에게 가족 앞에서의 실패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원룸에 혼자 살게 되니 오히려 편했어. 실패해도 누가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용기 내서 다시 현장에 나갈 수 있었지. 육부 그 후의 이야기들. 시아버지가 유명해지신 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저희 가족 관계였죠. 예전에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이제 그냥 저희 집에 장기간 머무시지 않고 항상 약속된 시간에만 오세요. 그리고 항상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시려고 노력하세요. 할아버지, 공사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 가르쳐 주세요. 아이들은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도 아이들에게 현장에서의 경험담을 재미있게 들려주시고 안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세요. 남편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꺼려했는데 이제는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회사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안전 전문가세요라고 소개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외모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것. 시아버지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정말 많은 반응이 있었어요.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었어요. 특히 시아버지가 시작한 시니어 안전 전문가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었어요. 경험 많은 시니어들이 젊은 근로자들에게 안전 지식을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시아버지의 인터뷰 영상은 수백만 뷰를 기록했어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았죠. 저희 시아버지도 그랬어요.
일하실 때는 정말 멋지셨는데 노후는 준비만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TV 인터뷰를 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창피했지만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6개월 후인 지금 시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사시고 계세요. 주 3일은 건설 현장에 나가시고 주 2일은 안전교육 강의를 하세요. 그리고 주말에는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죠. 저희 집에 오시면 항상 선물을 가져오세요. 아이들을 위한 책이나 장난감, 저와 남편을 위한 작은 선물들. 그리고 항상 식사는 밖에서 대접하시려고 하세요. 아버님, 그냥 편하게 오세요. 내가 편안해야 너희도 편할 거야. 나도 이제 알았단다. 가장 큰 변화는 시아버지의 건강이에요. 일을 시작하시면서 살도 적당히 빠지시고 표정도 훨씬 밝아지셨어요. 의사도 이렇게 건강한 70대는 드물다고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시아버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어요. 건설업 종사자 행복센터를 만드시는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친 분들을 위한 재활센터인데 단순히 신체 재활뿐만 아니라 심리 치유와 직업 재교육도 제공한다고 해요. 내가 젊을 때 다친 동료들이 많았어. 하지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다시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 시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을 느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하고 계시는 거죠. 저도 시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소규모 봉사단체를 시작했어요. 노인분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우리 시대에는 편지를 썼는데 이제는 문자를 보내야 하니까 처음에는 젊은 사람들과 소통하기 힘들어 하시던 노인분들이 점차 익숙해지시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시게 되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돌이켜보면 시아버지를 원룸으로 내보내는 결정은 저희 가족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였어요. 시아버지는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찾으셨고 저는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죠. 여보, 우리가 아버지한테 한 일이 맞았을까? 남편이 가끔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때는 최선이었어. 그리고 덕분에 우리 모두 더 성숙해졌잖아. 사실 요즘도 비슷한 상황에 있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요. 노후 준비 없는 부모님을 모시는 며느리, 자존심 상해 있는 시부모님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나도 커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둘째 딸의 말에 저는 웃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어요. 이 아이들이 자라서 비슷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계속 이야기해줘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저희 가족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최근에 시아버지는 책을 내셨어요. 제목은 노후 다시 시작할 수 있다예요. 자신의 경험담과 함께 시니어들이 다시 활력을 찾는 방법들을 공유하는 책이죠. 출간 기념회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저를 소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며느리입니다. 때로는 가족이 서로에게 무자비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 때도 있죠. 그 말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쳐주셨어요. 저도 울컥했죠.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요즘 저는 블로그에 시아버지와의 이야기를 연재하고 있어요.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며 응원해주세요.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며느리들의 댓글이 많이 달려요. 저희 시아버지도 매일 TV만 보세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읽고 많이 배웠어요. 시아버지의 자존심도 이해하면서 경계는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네요.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어제는 추석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죠. 시아버지도 오셨고 남편의 다른 친척들도 모여서 정말 오랜만에 대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식사 중에 시숙 남편의 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유명해지실 줄 누가 알았겠어. 현진이가 아버지를 독립시킨 게 신의 한 수였네. 처음에는 기분이 묘했어요. 독립시켰다는 표현이 여전히 거칠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땐 나도 화가 났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내게 필요한 일이었어. 때로는 가족이 거친 사랑을 주어야 할 때도 있는 법이지. 그 말을 듣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지막 남은 죄책감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시아버지를 버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우리는 각자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선택을 했고 그 결과로 더 단단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냈으니까요. 요즘 시아버지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박쌤이라고 불리며 인기가 높으세요. SNS도 하시고 젊은 감각에 빠르게 적응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10만 명 넘었대요. 오호, 그게 뭐냐? 아직도 모르시는 척 하시지만 실제로는 젊은 직원들보다 SNS를 더 능숙하게 사용하세요. 현장 안전 영상을 찍어 올리시고 젊은 근로자들의 고민 상담도 해주시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시아버지가 젊은 직원들과 함께 만드신 안전 랩 영상이었어요. 건설 현장 안전 수칙을 랩으로 만들어 부르는 건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었더라고요. 저희 할아버지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젊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서 순간 과거의 제가 떠올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모습이 최근에 우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렸어요. 시아버지가 혼자 사시기에는 집이 너무 좁다는 이유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시도록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다시 저희와 함께 살자는 제안은 하지 않았어요. 아버님,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세요. 저희는 자주 놀러 갈게요. 시아버지도 그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주 만나는 것이 더 건강한 관계라는 걸 서로 알게 된 거죠. 새 집에서 열린 집들이에 갔을 때 시아버지는 집 곳곳에 저희 가족 사진을 걸어 놓으셨어요. 특히 거실 중앙에는 제가 처음에 준 마음을 페르메스 팔찌를 복원한 증서가 액자에 걸려 있었어요. 아버님, 이게 뭐예요? 내가 주었던 팔찌야. 다시 찾아서 너에게 돌려줄 거야. 그 순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아버지는 그때의 일을 정말 미안해하고 계셨던 거였어요. 1년이 또 지났어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저희 가족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국민훈장을 받으셨어요. 건설업계 안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요. 수상식에 갔을 때 시아버지가 수상 소감을 말씀하시며 저를 언급하셨어요. 제가 여기에 서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제 며느리, 그녀가 어려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소파에 누워 있었을 겁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시아버지의 수상을 축하하는 저녁 식사를 했어요. 모두가 웃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가족이라는 건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상처 주고 실수할 수도 있죠. 중요한 건 그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시아버지와 제가 거쳤던 험난한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고 성숙한 가족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었답니다.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는 건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모든 가족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긴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